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로 인사드립니다. 최유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둘러싸고 다소 엇갈린 신호가 나왔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투심을 지지해주면서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도 여전히 고공행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드디어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을 찾아보자면 결국에는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오르는 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2% 올랐는데 어제 보니 코스피 안에서 올라간 종목은 80개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 이외에는 전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하는데 이 상승장이 잘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지금부터 저희랑 함께 만나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투심이 오른 시장이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소비주 쪽으로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다우지수가 가장 강하게 올라줬고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한편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 랠리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올라줬지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지수의 상단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란 측에서 후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움직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WTI와 브렌트유 장중에 5%대까지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5시 기준으로 WTI가 4.8% 내리면서 배럴당 90달러 선 밑에서 움직였고요. 브렌트유도 4%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94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오늘 유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AI 쪽으로는 숨고르기가 나타났고요. 소비주와 플랫폼주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은 유가의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확대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와 관련한 보도가 오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장중에 5% 그리고 5시 15분 기준으로는 4%대 급락이 나왔고요. 시장은 공급 충격이 완화될 거라는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시간대에 따라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란의 국영 TV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운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걸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WTI가 장중에 90달러를 하회하게 됐고 브렌트유도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국제유가의 급락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후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와 관련한 보도가 완전하게 조작됐다라면서 반박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낙폭은 대부분 유지가 됐습니다. 시장은 전면 확전이 가능성이 완화됐다는 점에 더 주목을 했는데요. 결국 협상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라 최악의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살펴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이란의 우라늄, 러시아와 중국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아직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결국 협상 기대감은 있지만 미국의 입장 여전히 강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루비오 국무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외교가 성공할 기회를 주고 싶다. 시장은 그래서 군사 충돌보다는 외교 가능성에 더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CEO의 발언도 오늘 중요했는데요. 공급 정상화까지는 최소 4개월, 그리고 완전 정상화는 2027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즉각적인 정상화보다는 추가 악화 가능성이 축소됐다는 데에 더 반응을 한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 확대가 됐고요. 소비와 플랫폼주 쪽으로 강세가 일어났습니다. 유가 하락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AI 반도체는 약세가 일어났는데요. 최근의 급등 부담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유가의 급락이 물가 부담을 완화시켰고요. 오늘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소비 경기주 쪽으로 강세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숨고르기가 일어난 나스닥에 비해서 소비재 비중이 큰 다우지수가 오늘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해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은 결국 전쟁 뉴스보다도 유가 하락 효과에 더 반응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완화감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AI의 독주보다는 오늘 업종 순환매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죠.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중동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시장은 공급 리스크 완화 가능성에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그리고 소비주의 강세로 연결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AI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쪽으로는 상승 탄력이 유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1%대 하락 나왔습니다. 급하게 올라왔던 탓일까요? 간밤 시장에서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1% 하락으로는 최근에는 하락이라고 표현하기 미안할 정도로 최근에 상승 슈팅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간밤에는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8%대 하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쪽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라클이 1%대 하락, 팔란티어가 3%대 가깝게 하락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의 하락폭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마블 테크놀로지, 약보합권, 인텔은 1.4%대 하락, AMD도 1.6%대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퀄컴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퀄컴의 주가 자체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간밤 시장에서는 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금융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 좋지 않았습니다. JP모건 2.4%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비자와 마스터카드 함께 보시면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메타가 3.7%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메타는 월 구독제 요금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자체가 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알파벳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2.4%대 상승, 테슬라가 1.5%대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특징주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헬스케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간밤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제 위로 보이시는 일라이릴리 1.7%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존슨앤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쪽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는 최근에 AI 훈풍을 타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의 이 투자 의견보다 상향 조정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결국엔 다시 한번 상승을 붙여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기업인데요. Zscaler입니다. 이 실적의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Zscaler가 어떠한 실적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요. 가이던스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AI 쪽은요.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까지 상회를 했느냐를 볼 정도로 지금 AI 쪽에서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Zscaler 보시다시피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의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31%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안에서도 시총이 꽤 큰 기업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인베스팅닷컴은 전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이던스 자체도 좋았습니다.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단은 시장의 기대 심리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업의 매출을 공개를 했는데 전체 매출 가운데 7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역시나 환호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움직임입니다. 2.5%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블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좋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시죠. 네,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보이십니까? 애프터아워에서 33% 넘는 급등세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사업 안에서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이던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은 사실 월스트리트저널발의 보도가 장중에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까지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중에는 1%대 하락 나왔지만 결국에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로 급하게 올려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느냐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했느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수년 동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AI가 가져올 혁신적 영향력은 이렇게 말합니다. cannot be overstated.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반도체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과열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 시장에서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만나봤던 실적이 딱 그랬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서 실적이 단순히 좋았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또 상회를 했느냐, 시장의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상회를 했느냐, 그리고 단순히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 깐깐하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앞으로 AI 기업들이 이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수요일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투심을 지지해주는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도 특히나 헬스케어, 소비주, 플랫폼주들 오르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 AI 반도체 랠리는 다소 좀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이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월가 시그널 키워드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대만에 대한 투자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기 매출을 웃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이라고 하는데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사진 같이 나왔네요. 네. 이제 구별을 못 하겠어요, 실제랑. 자, 엔비디아가 대만 연간 지출을 1,500억 달러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현재 1,000억 달러인 연간 지출을 500억 달러 더 올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대만이죠. 자, 중국이 이렇게 노리는, 중국이 이 대만을 둘러싼 이 굉장히 그 압박을 항상 가하고 있는 요즘에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만의 이제 TSMC는 정말 그 대만 반도체 그룹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삼성전자는 이름이 그러진 않잖아요. 뭐 대한민국 삼성전자 이 정도는 아닌데, 여기 나의 이름 자체가 대만의 대표 기업.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쳐서 45%인데, 얘는 지금 대만 가권 증시에서 혼자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금 타이완의 어떤 그 경제 규모나 아니면 주식시장 시총으로나 이 TSMC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중국 매출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만으로 눈길을 돌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TSMC가 200달러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TSMC는 물론 대만 가권 증시 시총 1위 종목입니다. 근데 아메리칸 예탁 증서로 미국 시장에도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신규 캠퍼스 컨스틸레이션을 짓는다고 합니다. 2030년에 개장 예정이고요. 네. 약 4,000명 수용 규모. 현재 대만 내 직원 수의 약 4배. 지금 1,000명 정도 되나 보죠?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북부 타이베이에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대만에 확대된다는 소식에 TSMC ADR이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네, 젠슨왕이 대놓고 대만과 함께 AI 혁신의 미래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TSMC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TSMC가 꾸준히 오르고 있죠. 자, 여기 지금 이제 로켓이 날아가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422.70달러 이 부분을 지금 돌파를 시켰죠. 자, 중간중간에 저렇게 조정이 떨어질 때마다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졌었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아타지 못했다면은 정말 아쉬운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매출액과 순이익 2023년도에 좀 줄어들었다가 2023년도부터는 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1년 동안 TSMC 주가는 118.59%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항상 2024년과 2025년도에 항상 전반보다 후반기에 강했던 흐름 있었거든요.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2024년도와 2025년도 의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연말로 갈수록 주가의 흐름이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작년에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발동이 늦게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발동이 일단 2024년도만큼 빨리 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항상 TSMC는 여름 부근으로 갈수록 가팔라지는 주가 흐름이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그걸 이어나가면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로켓포를 써 올렸으니까 이
이 추진력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TSMC 주가 흐름을 보니까 정말 로켓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을 지나서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던 2024년과 2025년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뭐 여름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좀 시그널 받을 종목을 궁금해하게 되는 순간인데 DB 하이텍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왜냐하면 대만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우리나라에도 순수 파운드리 업체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자, 대만 증시의 그 구성을 보시면은 1위 TSMC가 파운드리를 맡고 있고 그냥 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이 4배 이상 크고 그 시장이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항상 그 시장을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워낙 빅뱅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아쉽지 않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분업화 여기를 이제 삼성전자가 추종을 하면서 파운드리를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ASE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후공정을 담당합니다. 세계에서 후공정도 1위죠. 그 다음에 미디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팹리스에서 공장이 없다, 팹리스죠. 공장이 없이 설계를 담당하고 설계도를 TSMC에 넘겨주면 제조를 하고 제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AS 테크놀로지가 받아서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과 검사를 해서 최종 제품을 출하하는 이 모습이 되겠죠. 이게 대만 시가총액의 초상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도 뭐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뭐 성과급 최대 6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은 뭐 2억 정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있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 파운드리입니다. TSMC와 완전 동일한 모델이죠. 제조만 하는 업체죠. 근데 왜 DB 하이텍이 최근에 부각이 됐냐? 20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우리 피자로 따지면 20인치짜리 피자를 만드는 최첨단 공정으로 다들 빠져나가다 보니까 8인치짜리 조금 조그만 피자를 만드는 이 지금 업체들의 요 지금 그 수요가 한정적인데 모자른 거예요, 공급이. DB 하이텍 같은 업체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 상대적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DB 하이텍의 전력 반도체를 보통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 제조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DB 하이텍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 파운드리 모델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수 있는 DB 하이텍. TSMC와 뭐 동등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모델의 유의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최근에 폭등하는 모습 또 DB 하이텍도 만만치 않은 로켓의 추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TSMC와 이제 순수 파운드리 업체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엮어볼 수 있는 DB 하이텍을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모델이고 또 전력 반도체 워낙 수요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좋은 시그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최대 수혜주라고 한다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기업의 랠리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바클레이스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25달러 목표 주가 보고서 하나 나왔고 이제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또 따라서 1,000달러 넘는 목표 주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 주가를 1,000달러 이상으로 제시한 뒷 배경이 똑같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AI 수요가 메모리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 그것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1,000달러 넣는 목표 주가가 나온 겁니다. 1,625달러는 아니지만 이 지금 바클레이즈도 1,175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샌디스크는 무려 2,300달러에 지금 이전 목표가의 2배 이상 엄청난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했죠.
자, 지금 아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 빅뱅이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D램하고 낸드 플래시라는 주력 두 개의 아이템을 갖고 장사를 하는 것이죠.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이 폭발한 거고, 자, D램은 우리가 컴퓨터 전원을 끄면은 휘발성으로 정보가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낸드 플래시는 컴퓨터 전원을 꺼도 유효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디스크에 어떤 저장 장치에다가 중요한 저장 정보는 넣어 갖고 다니죠. 그리고 꽂아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D램, 그리고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을 주려고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완전 굉장히 랠리를 하다가 이제 D램도 모자랄 정도로 정보의 저장 용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낸드 플래시까지 끌어당기고 온 거죠. 그래서 샌디스크가 슈퍼스타로 뒤에서 같이 뒤를 따라오는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1개월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1.3% 올랐고요. 샌디스크는 32.8%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목표 주가가 대박 상향이 지금 된 대박 상황입니다. 상향이요. 네. 자, 이 바클레이스도 이 두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데에 대한 배경이 AI 수요가 메모리 시장을 견인할 거다. 그리고 이 큰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다라고 좀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 고객 계약이 증가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방산시장 얘기 드렸죠. 일반 네네. 소비자들이 가면 방산시장 사장님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안 주세요. 네. 그냥 그날의 스팟 계약 가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왜 저 지금 전문가들만큼 안 쳐주냐고 하면, 저 사람들은 꾸준히 많이 사가니까 저 가격에 주지. 당신들은 신혼 때 한 번 사가는 거니까 그렇게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는 이제 전문가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장기 계약을 맺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년짜리 전략적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샌디스크는 2031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을 다수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도 지금 똑같은 배경으로 그 목표 주가 상향을 한 거예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메모리 반도체에 종사하는 이 두 기업이 항상 메모리 반도체의 단기 사이클에 휘둘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못 올리고 엔비디아가 받는 PER, PBR을 적용을 못 시켰던 것이죠.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뭐 6개월에서 짧으면 길어봐야 2년 이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5년, 10년짜리 계약이 터지고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메모리 반도체의 일반 사이클이 깨졌네. 이거는 다른 밸류를 줘야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밸류 상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AI 서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 그 다음에 D램, 그 다음에 SSD. SSD는 하드를 대체해서 지금 나온 건데 SSD 안에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 향후에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은 HBF까지 나옵니다. 결국에 D램, 낸드 플래시가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시내에서 활약을 하면서 계속 진화를 하면서 단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가격 결정력, 이제는 가격 결정력이 이쪽에 왔습니다. 원래는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 애플, 구글,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쥐고 있었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가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클레이스가 좀 장기 계약 체결이 더 적극적이었던 이 샌디스크와 관련해가지고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다고 하는데 2031년까지 장기 계약이 다수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마이크론 살펴봤으니까 오늘 샌디스크 종목에 대해서 뭐 주가 흐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샌디스크는 1년 상승률이 4,092.57%입니다. 엄청나죠. 100만 원이 4억이 됐나요? 자, 지금 이거 사실 뭐 이것보다 더 많이 간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샌디스크에 2배 간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8,000% 넘게 오른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중소형주 중에. 근데 그거 빼고 샌디스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1,579.23달러에서 위 1,600달러 넘어서고 있잖아요. 여기서 마치 역기를 든 역도 선수처럼 여기 네. 들어 올려버리는 제 모습이죠. 그렇네요. 자, 그리고 샌디스크는 정말 화려합니다. 뭐냐면 그전이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2023, 2024, 2025년도 지금부터 직전 3년 동안 다 순이익 적자입니다. 순손실이에요. 네. 순손실이었던 종목이 이렇게 극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주가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적자의 늪에서 변신해서 흑자로 변신하는 걸 찾아내면 이런 식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나요. 이건 4,000%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그리고 2025년도의 흐름을 보면은 얘도 비슷한데 연말로 가서 폭발적인 흐름. 물론 지난 연말부터 이 흐름을 타서 그렇는데 지금 이것도 작년 10월부터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작년 10월부터 이어서 지금 초반부터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6개월 이상 흐름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평행이론을 생각한다면 네. 이게 연말로 가서 또 얼마나 더 갈까? 지금 1년 수익률이 4,000%인데 뭐 1년이 계속 이동하겠죠? 이게 지금 1년 수익률이 4,000%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샌디스크가 직전 3년 동안 이렇게 손실을 냈다는 게 이제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연말에 작년에 좀 폭등을 했던 기업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로 오늘 시그널이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하는데 낸드 플래시에서 1등, 2등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다는 것은 보고서 안에도 그 얘기가 같이 나오긴 또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보고서를 쓰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보고서를 쓴 거와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30만 전자, SK 하이닉스 200만 닉스, 지금 여기가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단지 이제 뭐 기술적 이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구간이긴 해요. 그거 하나가 약점인데 그거 빼고는 지금 불이 붙었다. 일단 네.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주가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샌디스크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또 같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30만 전자, 200만 닉스가 정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오늘 SK 하이닉스로의 좋은 시그널 한번 같이 기대해 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머스트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소식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업 가운데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유지하게 됐는데요. 자세하게 내용 만나보시죠. 애플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기대감과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현지 시간 28일 장중한 때 1.4% 상승한 312.77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최근 7거래일 가운데 6거래일 상승세를 나타내며 가파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4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 기준 엔비디아와 알파벳에 이어 미국 증시 시총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아이폰과 서비스 생태계에 접목하면서 장기 성장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둔 팀 쿡 최고 경영자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쿡 CEO는 아이폰 중심 기업이었던 애플을 서비스, 반도체, 웨어러블, AI 생태계 기업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팀 쿡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팀쿡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애플입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혁명을 해나가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업들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에 대한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선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증시가 강세 탄력을 보였고 이번 여름에는 조정장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 여름 증시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급등세로 주요 지수의 상승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장의 위험 대비 보상 매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여러 지표들이 보다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기반 시나리오는 6월까지 상승 추세를 따라가되 여름철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고는 중동 긴장 완화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미국 증시가 급반등한 뒤 나온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월부터 9월 사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연말에는 다시 상승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하겠지만은 이번 여름에는 시장이 쉬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급등세가 나온 만큼 분명히 조정장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입니다. 에드 야데니는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증시는 거품이 아니다라면서 AI 랠리를 이끄는 것은 페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모는 들어보셨어도 페모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Fabulous Earnings Momentum입니다. 위대한 실적 모멘텀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가 미국 증시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야데니는 현재 증시 상승은 투기적 과열이 아닌 강한 기업 실적이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데니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한다면 현재 S&P 500의 선행 PER은 20에서 22배 수준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현재 증시 흐름을 설명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FOMO, Fabulous Earnings Momentum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외될까 두려운 심리를 뜻하는 FOMO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야데니는 FOMO가 기대와 과열 심리에 기반한 투자라면 FOMO는 실제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급등세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소 과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을 이끄는 것은 실적이다. 라고 강세론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에도 딱 맞는 투자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 야데니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일단은 반도체 급등에는 일부 과열 양상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함께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뉴스입니다. CNBC 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합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CNBC는 머스크가 내부 관계자들과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xAI와 합병하며 기업 가치 1조 2,500억 달러를 인정받았고 다음 달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조 6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두 회사는 이미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만약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머스크가 AI 우주 전기차를 아우르는 초대형 기술 제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산정, 합병 비율 등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특히나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IPO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리고 테슬라의 투자 심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젠슨 황이 대만의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연간 한화로 계산했을 때 22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칩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대만에 매년 1,500억 달러, 약 22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기존 대비 투자 규모를 50% 확대한 것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대만 신사옥 착공 기념 행사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대만을 AI 혁명의 진원지라고 평가하며 엔비디아가 대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는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곧 1,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간 1,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몇 년간 지속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젠슨 황 CEO는 대만은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랠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주식에는 어떠한 영향 있을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또 이제 상승했는데 맞습니다. 상승을 한 끝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새벽에 끝난 마이크론이 이제 그 19% 상승하면서 마이크론도 역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메모리 3사, 세계 메모리 3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시총 1조 달러 돌파했는데 야후 파이낸스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시총 1조 달러 돌파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결국에는 달성한 SK 하이닉스입니다.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에 언젠가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SK 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 1등은 1등, 2등, 3등을 좀 매겨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점수를 좀 매겨볼까요? 예. 여기서 1등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한 것이 기준이 무엇이냐? 메모리를 갖다 누가 많이 생산하냐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압도적 1등입니다. 근데 네. 이거 말고 우리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더 거둘 수 있을 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올해 YTD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그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YTD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간발의 차이로 이제 1등입니다. 화면에 보이신 대로 SK하이닉스가 231%의 수익률을 거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끝나는 새벽에서 19% 올랐지만 213%, 삼성전자가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39%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등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고 어저께 SK하이닉스가 7%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이 1,600조 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했죠. 삼성전자도 한 2.7% 상승해서 시총이 1,953조 원이 됐는데 둘을 나눠보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 대비 80% 어제 넘어서게 됩니다. 원래는 한 50% 정도였다가 점점 따라가 잡더니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무려 81%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것은 더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수익률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발의 차로 1등, 2등을 했고요. 3등은 삼성전자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BS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3배 가깝게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렇게 UBS 증권이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은 결국 27년도, 28년도까지도 사실은 여전히 메모리 초과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UBS 증권은 29년도까지 영업이익을 땡겨와서 그 마이크론에 대한 EPS를 대폭 올렸습니다. 대폭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3배 가까이 올렸고 대폭 올린 동시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UBS 증권의 마이크론이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그 PER을 갖다 몇 배로 설정한지가 중요한데 마이크론의 PER을 15배로 설정했습니다. 15배로 설정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끼치기도 하는 동시에 또한 S&P 500에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최고의 시총을 자료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시총에 대한 PER이 보통 20배입니다. 20배를 감안한다면 마이크론의 PER 15배를 갖다가 부여한 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고평가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15배 PER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SK하이닉스에도 PER 15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PER 15배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SK하이닉스 PER이 이제 1년 영업이익 선행 PER을 갖다 받을 때 5배 수준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3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그럼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이제 PER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아마 늦어도 7월 달에는 이제 미국 ADR 상장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삼성전자는 ADR 상장 계획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동급으로 PER 15배를 갖다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만 ADR 상장하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ADR 상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15배를 줘야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YTD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현격하게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현격하게 YTD가 뒤처진 이유도 사실 그 중에 하나, 그 ADR 상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수익률에도 뒤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비교를 하는 데에는 꽤 많은 기준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ADR이 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또 함께 따라가야 될 테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걸 비교해 보자면은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예. 저희 코너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 답변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YTD를 갖다 1, 2, 3등 나눴을 때 웨이퍼를 누가 많이 생산하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1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 70% 정도예요. 70% 정도라면 시총에서도 70% 정도 차지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시총이 80%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 수익률이 왜 뒤처지냐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SK하이닉스가 이제 7월 달에 ADR 상장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을 내놓을 것이고 7월 달에 될지 뭐 12월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ADR 상장에 대해서 가셔야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메모리의 3등 기업인 마이크론이 누리고 있는 독자적인 프리미엄이 있는데 독자적인 프리미엄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유일하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메모리 3사 중에서 유일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마이크론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메모리 3사 중에서 미국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프리미엄 누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누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하게 된다면 마이크론의 프리미엄이 희석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YTD에 있어서는 1등 못지않은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억울하면 ADR 상장해라. 상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와라면 되는데 삼성전자 ADR 상장할 계획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YTD 입장에서는 3등에 머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추세를 그대로 봤을 때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3등 기업의 YTD 수익률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웨이퍼 물량에서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70%의 물량 갖고 있는 하이닉스를 더 높이 평가할 이유는 또 무엇이 있냐? ADR 말고 당연히 HBM입니다. 어제 그저께로 기억이 나는데 SK하이닉스가 HBM5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D램에서 쌓아야 되는데 HBM D램을 쌓았죠. D램을 쌓았다 보면 생기는 중요한 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발열입니다. 발열? 삼성전자가 네. 2년 전에 발열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로이터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앞으로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틀 전에 발표한 보도자를 보면은 우리가 HBM5에 적용할 수 있는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듯이 HBM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가 언제나 선도주자를 갖다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YTD를 더 우월하게 유지한 것은 당연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오신 SK하이닉스 관련 기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뭐 조우진 대표님의 방송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탄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ADR 상장과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데 주식 예탁 증서 ADR을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어쨌든 간에 임박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ADR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예, 로이터가 삼성전자 베트남에 무려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저희 코너에서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사랑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좀 자세한 내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다가 낸드 D램 두 메모리 제품의 테스트 공정을 갖다 담당한 후공정이죠. 후공정을 담당한 이제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15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이제 2조 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베트남에 짓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고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GDP, 그다음에 코스피, 성장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반도체의 중요한 공정을 최초로 베트남에 짓는다는 점에서도 우리도 사실 주목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돼서 드는 생각이 왜 베트남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왜 베트남인가라고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예. 그 한국인데 왜 한국에 짓지 않고 베트남에 가느냐? 한국에다가 뭔가 공정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어떤 난관을 부딪히면 왜냐면 토지가 비싸니까요. 물론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호남이나 경상도 내려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어떤 문제 생깁니까?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나 가급적이면 그 수도권을 갖다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적 컨센서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 수용에 대한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토지를 수용한다 한들 거기에 반도체에다 엄청난 전기를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송전선을 까는 과정에서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왜 고압 송전선을 우리 하늘이 지나가느냐, 고압 송전선을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난점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국을 갖다가 차지하고 외국으로 이제 그 공장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의문점은 무엇이냐? 아니 옛날부터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다 지었는데 왜 중국에다 안 짓고 베트남에 짓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을 배제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부터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2기에 걸쳐가지고 거의 10년이 넘게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관된 정책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중국은 배제하자. 중국은 가급적으로 이제 억제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 모든 어떤 정권의 일맥상통한 정권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관세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으로 건너올 수 없다. 건너올 수 있으면 반도체 관세를 50% 매기겠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중국도 배제했다. 그래서 베트남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이미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추가로 짓는 거는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을 또 선택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점도 되게 크겠죠. 언제나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공장을 딱 짓는다고 하면 관행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단계에 걸쳐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어떤 관청에서 심지어 구청에서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 주무관이 시비를 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이미 베트남에다가 휴대폰 대규모 휴대폰 사업단지를 산업단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관과의 관계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장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낙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베트남 정부에서도 뭔가를 좀 이제 지원을 하겠죠. 예, 베트남 정부는 이제 법인세 감면, 토지에 대한 상당한 무상 수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갖다 편의를 봐주는 이런 것들을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공장에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왜? 떠나간다는 것은 삼성전자 전체 시총에서는 큰 역할은 없지만 다만 일자리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다르게 중요하게 여기다 청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년 일자리를 갖다가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유치하고 공장을 건설하는데 다각도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력을 갖다 끌어와야 되는데 전력 끌어와야 되는데 다각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갖다 다각도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함께 짚고 왔는데 오늘 주가도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머스트 나우 오늘 이슈 세 가지 준비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또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이제 어제 처음 출시가 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이 레버리지 이 결과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로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어제 뭐 잠시 후에 이제 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제 전체로 2조가 조금 넘는 돈이 이제 순매수가 됐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 상품에. 그 중에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죠. 삼성전자 6천억대 초반, 하이닉스가 1조 4천억대. 그러니까 확실히 하이닉스 쪽으로 이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위에 이제 국내 ETF 시장 성장 추이는 이렇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가 출시가 되면서 어제 우리나라 ETF 시장이 드디어 수탁고 기준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국내 ETF 시장에 들어온 돈이 뭐 개인이며 기관이며 뭐 외국인 다 합쳐서 이제 500조를 넘었다. 저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2013년도에 121조였던 게 지금 불과 그렇죠. 2년 반인 거죠. 지금 5월이니까 2년 반도 안 돼서 거의 4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좀 4배 이상 늘은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ETF 시장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준비된 표로 한번 넘어와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눈에 보이시지는 않을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어제 16개 이제 이 ETF 상품이 이제 이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8개 운용사에 출시가 됐고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냐, 거래가 제일 많이 되냐 그 표를 알려주는 건데 의외로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코덱스 즉 삼성자산운용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이 코덱스라는 브랜드도 가장 오래됐고 국내 ETF 시장을 사실 개척한 게 이 코덱스 즉 삼성자산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타이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자산운용이죠. 미래자산운용의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게 어제 거래대금이 개인 순매수액이 6,900억 원. 개인 순매수액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개인들이 많이 산 그런 종목이 됐다. 그 다음에 코덱스 거 삼성자산운용께서 6,600억 원. 삼성운용 쪽에서는 조금 어제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좀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게 그 키움하고 플러스가 쭉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곧버스도 2개 상품이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곧버스 상품은 들어온 금액이 뭐 몇십억대, 뭐 몇백억대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전체적으로 뭐 여기에 비교하면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곧버스 상품도 일부 들어오긴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18%, 어제 하이닉스가 9% 조금 넘게 오른 거죠. 그대로 됐고 삼성전자는 5.5%, 삼성전자 어제 2% 조금 넘게 올랐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재미있는 거는 어제 전체 거래에서 이 2개의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전체에서 거래량 상위 3위와 5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어제 얼마나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쏠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많이 몰렸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 이 상품들의 회전율이 223%, 그러니까 주인이 2번 이상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고 그다음에 또 팔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 계속 투자 전략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14만 명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투자자 교육받은 분들도 아마 그 교육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냥 레버리지 상품 그 교육받는데도 그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넣고 그냥 바이앤홀딩하는 종목의 상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대로 참고해서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오전에 급등장에 매수했던 분들, 오전에 거의 뭐 30% 이상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 종목은 이게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 아직 불안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거래소가 좀 욕을 먹긴 할 텐데 이미 뭐 비판하는 기사도 좀 있긴 하던데요. 이렇게 부하가 몰릴 거를 몰랐을까요? 14만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그 과부하가 좀 걸리면서
SK하이닉스가 10% 오르고 있는데 그 일부 다는 아니고요. 그 두 개, 그러니까 세 개 운용사의 이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6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샀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손실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자칫 뭐 소송감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거래소는 빨리 이 시스템 문제를 좀 안전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고쳐야 될 거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보시는 것처럼 2.6% 올라서 30만 원. 어제 종가로 딱 찍었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224만 원. 어제 SK하이닉스 232만 원이었나요? 약간 거기까지 올라가고 이제 찍고 좀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32만 원대 찍고 좀 내려왔는데 뒷부분에 가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제 뒷부분에 가서 또 중동 쪽에서 뭐 시원찮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불안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 단일종 레버리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어제 레버리지 상품 출시의 결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볼까요? 높아지는 반도체 목표가. 네.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380만 원으로 근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320만 원에서 대폭 이거 320만 원 올린 거 얼마 안 됩니다. 급하게 올렸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만큼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투자하기엔 당연히 매수고 주요 내용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 LTA, 장기 공급 계약 확대, 2026-28년 평균 ROE가 66%까지 오른다. 와, 대단하죠? 1억 투자해가지고 그해 6,600만 원 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와,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바꿔줄 수 있으면. 네. 예, 삼성전자 리포트. 목표 주가 5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적은데 어쨌든 15% 정도 올렸고 기존에 48만 원에서 올렸고 밑에 주요 내용 보시면 저평가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규모를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다음에 AI 서버 핵심 부품을 대부분 자체 생산.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장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엊그제 자료긴 한데 UBS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리포트를 내놨던 거. 이게 이제 어제 우리 반도체주 초반에 아주 초강세를 보일 때 또 핵심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목표가 $535였던 걸 $1,625. 대략 3배쯤 되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2배 올리는 것도 사실 거의 못 봤는데 3배 올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이크론의 이 성장세가 엄청나다라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주요 내용 역시 장기 공급 계약, 공급 부족 지속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얘기를 그다음에 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저 SK 증권에서 어제 또 나온 자료는 이제 PER 기준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해도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6배대 초중반, 마이크론은 좀 9배 중반 정도. 그래서 여전히 삼전하고 닉스가 마이크론의 약 한 30-40% 정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아직은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시총보이나 이 평가보다는 적어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30-40% 정도는 현재 가격에서 더 가도 일단 밸류가 과열됐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올랐죠. 물론 장 초반보다는 좀 상세가 둔화되고 오늘 반도체 차익 실험이 뉴욕 시장에서 좀 나오긴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걸 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빠질 때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너무 극단적인 시장의 평가와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한쪽에서는 특히 이제 추론 시장의 급속한 확산, 특히 추론 쪽에서도 이 AI 에이전틱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지금 너무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CPU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메모리의 수요는 그게 HBM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쪽, 그것도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고가의 좀 첨단 레거시가 되겠죠.
이런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LPDDR로 요약의 한마디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베라루빈 이제 다음 차세대 AI 칩이죠. 베라루빈,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여기에 이제 LPDDR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LPDDR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그 모바일 쪽에 쓰던 그 메모리인데 이거를 이제 갖다 쓰겠다고 좀 공식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모바일 시장에서도 LPDDR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서 AI 서버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쪽은 또 쇼티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HBM에 시작된 이 공급 쇼티지 상황이 그다음에 DDR5, 뭐 그다음에 GDDR, 뭐 7 이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LPDDR, 이제 모바일용까지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당연히 뭐 낸드는 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는 일단 큰 걱정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쇼티지 상황을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좀 즐기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쭉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얘기는 국민연금이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를 연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왜 시장에서 중요하냐면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중기 자산 배분안이라는 거를 이제 심의 의결할 예정인데 오늘 결론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그때 한번 열었었는데 그때 결론을 못 내고 하여간 안 낸 걸 수도 있고 오늘 심의 의결을 할 예정이긴 한데 오늘도 진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제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거냐? 이 중기 자산 배분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5년간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심의하고 의결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좀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금 비중 24.9%까지 좀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24.5%인데 이미 29% 30%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35% 이렇게 좀 돼 있죠. 뭐 채권은 사실은 뭐 지금 뭐 수익을 내기 힘든 시장이고. 자, 여기서 한 5%포인트 가까이 좀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금액으로 한 176조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그냥 4.9% 그러니까 올 1월에 의결했던 내용으로 확정을 해버리면 이제 비중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29.7%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의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국민연금이 우리는 그냥 1월 달에 했던 24.9% 그것도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린 거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만큼이 언제든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우려 사항이 좀 불확실성을 이제 키우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30% 또는 29.9%로 한다고 그러면 당장 이 정도의 물량이 나올 여지는 적다.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계속 아마 30% 예를 들어 30%로 한다 하더라도 계속 넘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은 자꾸 좀 덜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걸 좀 일부 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일본 GPIF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공적연금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25%인데 여기도 좀 30%로 좀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해서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오늘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기금운용의 결과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게 좀 정은경 장관하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이제 두 사람이 좀 지난번 회의 때입니다. 그때 하는 모습을 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또 역시 백업을 좀 해줘야죠. 국민연금이 여기서 만약에 뭐 176조나 이러된 주식을 그것도 아마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텐데 판다고 그러면 시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번에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무슨 뭐 매물 폭탄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국민연금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또 잘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 차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뒷부분에 가서 힘이 딸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특히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반도체 쪽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뭐 그렇게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주들이 아주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번 주는 변수가 이 두
레버리지 ETF 상품 단일 종목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을 좀 가져올지 이거를 좀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멋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왔고요. 앞서서 만나봤던 제목처럼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도 될까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시장 좀 길게 풀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간밤 증시 좀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미국과 이란의 그 종전 협상 기대감 때문에 또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AI 요금을 부과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호재 때문에 이제 상승 출발했는데 그 반도체 섹터 쪽에서의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쉬면서 그 자동차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네. 다른 섹터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 스마트폰 쪽에 전 세계 출하량 전망치가 IDC에서 한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네. 부품이라든가 물류비 상승에 따른 이제 범행 반도체에 대한 수요 둔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차익에 나왔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평가되는 마이크로는 강세를 보였다는 게 네. 좀 특징적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3% 감소로 예상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감소폭이 이제 8% 오히려 6%로 낮아지는 뭐 그런 전망이 좀 나왔었고요. 또 이제 그 신흥국의 금규제로 인해서 뭐 인도라든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관세를 이제 수입 관세를 좀 15%, 10% 각각 부과를 하면서 금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하락이 좀 나왔었고 일단은 메타가 그 AI 챗봇 유력 구도의 수익과 기대감으로 급등 나왔다는 것들이 이제 이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반도체 섹터로의 그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반등 나오고 네. 국내 그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미증시 시작하기 전에는 한 플러스 2% 넘어가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증시 장중에 마이너스 2% 갔다가 막판에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한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유가라든가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와 비슷하게 뭐 항공주라든가 그 관광 관련 종목들, 네. 크루즈 그런 쪽 종목들은 뭐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루머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국무장관 쪽에서는 긍정적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했지만 다시 반등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유가락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는 좀 쉬우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어제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맞아요. 그게 좀 네. 해소되는 그림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약간 이제 좀
아주 강력한 집중적인 또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달라질 것이다. 색깔이 약간 달라지면서 고루고루 또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반도체 강세론자이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드디어 가입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어질 건데 이 이제 장기적인 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 뭐 알 수는 없겠죠. 네. 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반도체 업황 그 시황이 네. 반도체 부족 현상,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도, 뭐 28년도까지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장기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단하면 안 되는 게 어. 저도 하이닉스를 투자를 시작했던 게 3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살 때만 해도 한 50만 원 받던 거거든요. 근데 50만 원 가니까 아니네 한 100만 원 봐야 되겠네. 100만 원 가서도 거기서 더 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보셔야 돼요. 실적 추정치도 계속 상향하고 네. 제가 강조드렸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강했던 이유가 그동안은 시클리컬 산업에서 지금 이제는 그 본질적으로 위상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맞아요. 이제 AI 시대의 구조적 수요 폭발로 인해서 이제 메모리가 그 AI 성능과 비용 효율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고 이게 병목 현상인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확충 경쟁을 위해서 이제 HBM이라든가 이제 고성능 메모리를 굉장히 이제 그 축적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이게 수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제 그 수요 어떤 그 구조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빅테크들이 돈을 대서라도 공장 지어주겠다고 장비 대주겠다 했지만 다 거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슈퍼을이 된 상황이에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런 역대급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올랐는데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2개월 선행 PER이 삼성전자가 6.95배, 하이닉스가 6.77배밖에 안 되거든요. 6배 수준이라는 네. 겁니다. UBS에서 마이크론 그 목표가 3배 올렸잖아요. 네. 그게 28년도 EPS 기준으로 퍼 15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BR 퍼 15배 기준이면은 지금 그러면 이것보다 2배 하고 조금 더 네, 가는 앞서 말이네요. 말씀하신 건 있는데 하이닉스 28년도 EPS 기준으로 15배 주면 600만 원 나와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전 세계 AI 밸류체인에서 가장 싼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볼 수 있겠고 네. 또 삼성전자가 산더지를 못 간 거는 결국에 인단력 그 노사가 문제였던 맞아요. 거라서 네. 이게 어쨌든 가결이 되면서 파업 리스크가 이제 최종 해소가 되었고 또 이란 혁명대 수비대 발언으로 인해서 전쟁은 더 안 나겠구나 이런 게 확실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밸류는 비슷한데 네. 삼성전자가 더 비싸야 되거든요, 사실은 밸류적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삼성전자 쪽이 더 매력이 있지 않냐라고 들고 삼성의 지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최소 이제 2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건데 네. 최근에 리포트나 뉴스를 보면은 28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LTA 그 장기 공급 계약 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선수금을 받죠. 최소 네. 5년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고 가격의 한 보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두열맞게 생성돼요. 모든 기업들이 다 LTA를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고객들만 하니까 그 장기 공급 계약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보니까 듀얼 마켓이 형성이 됩니다. 가격의 차별의 시장.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그 공급을 받는 기업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비싸게 주고를 사야 되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드려서 네. PBR 기준이 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모든 증권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프레임 자체가 자산 가치 기준에서 이익을 추정하는 그 이익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고 그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그 삼성전자는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비교가 거의 완벽하게 됐을 때 네. 어느 정도 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장세가 포모 장세가 아니에요. 그 패블러스 어닝 그 모멘텀이라서 페모. 페모 장세라고 맞아요. 하니까 이게 네. 이 철저하게 실적에 뒷받침돼서 올라가고 지난해 연말에 그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막 400조 얘기 있었거든요. 훨씬 높잖아요. 이제 뭐 700조 내년에 1000조 얘기도 있는. 그러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 코스피 상장사 이 영업이익의 90%가 삼전 하이닉스여서 집중해야지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음은 불구하고 이게 그 집중도가 삼전 하이닉스가 지금 70%가 넘는데 시가총액 비중 50% 수준이니까
쏠렸어도 쏠림이 과하지 않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겁니다. 아,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것만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안에 포션을 봤을 때는 이게 과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과하지 않는 건데 다만 이제 굉장히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으로만 그 삼전 하이닉스 선택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삼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라든가 이제 그 AI에 기반한 기업들은 포트fol리오를 잘 구성해서 네.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는 좀 보유 관점이고요. 삼성전자는 좀 매수를 좀 눌리면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눌림? 있습니다. 참 그게 어려워요, 근데. 예. 그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네. 어쨌든 이제 밸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보유자 입장에서 끌고 가면서 삼성전자는 사는데 분명히 눌릴 거예요. 눌릴 때 삼호원 전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짚고 왔고, 그리고 삼전 SK 하이닉스 이제 연이어서 좀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하면 안 되는 상품이 출시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해외에 2배 레버리지 수요를 가져오기 위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 수급이 완전 망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육성한다면서 이제 이런 레버리지 상장시켜 버리면 네. 시장 수급을 다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투자하는 이유가 대형주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대형주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중소형주 수급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왜곡하는 것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신용 금액 투자지 신용 금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레버리지잖아요, 이것도. 그죠. 이것도 시가총액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는요. 파생 포지션이 되게 복잡해졌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참 막판의 변동성도 앞으로 생길 거라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음해복리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문제예요. 그냥 한 방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 레버리지가 더 커서 좋긴 한데 왔다 갔다 조정받는 순간 계좌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런 ETF라든가 레버리지 종목들은 그 NAV라고 적정 가치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괴리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괴리율, 네. 어제 그 갑자기 ETF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에 뭐 장중에 막 60% 막 올랐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괴리가 벌어질 수 있고 이게 정적 VI 걸렸을 때 LP가 손을 못 쓰거든요. 그럴 때 잘못 사게 되면은 그냥 그 적정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그 ETF 정보에 보면은 NAV 정보가 있거든요. 괴리 몇 %. 이거 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면서 가시고 그리고 이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치타다가 그대로 이게 LP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괴리율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괴리율이 마이너스 떨어지면은 더 싸게 살 수 그때는 있으니까 살 뭐 수 있는 그럴 수 기회가 있는데 되겠죠.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좀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그리고 많이 그 있고. 기회를 포착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일부 중소형 증권사에서 뭐 약간 자전거래 돌렸다는 이런 의혹도 있는데 네. 가급적이면 하실 거면은 뭐 코덱스라든가 타이거 좀 큰 종목 큰 그 운영사 거 하시는 게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저는 이거 굳이 하셔야 되나 싶어서 반도체 비중 충분하신 분들은 굳이 단일 레버리지 종목으로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 하이닉스 뭐 사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랑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괴리율이 또 역대급으로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계속 벌어지진 않을까요? 조금 좁혀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그 우선주들은 그 본주가 횡보할 때 그때 우선주가 막 한 번에 따라잡는 네. 경우 있고 배당률 높으니까 배당 받으면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고 결국 본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짚고 왔고 2배 레버리지 상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워낙 또 핫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성은 여전히 좀 감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시가총액 1위권, 2위권 그리고 이제 3위권을 두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시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SK 스퀘어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기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이제 펀드 한도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담지 못하 보니까 스퀘어를 대안으로 많이들 샀는데 네.
이제 그 여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요 수요가 다시 글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레버리지 상품이 약간 겹치는 게 있는데 네. 어쨌든 기관과 외인들의 펀드 단일 동고 보유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25%라는 제한 때문에 스퀘어를 대안으로 많이들 샀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대비해서 거의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단일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약간 겹치는 건 있지만은 회사에서 28년까지 그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꾸준하게 지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네. 대략 1년 만에 지금 할인율이 52%나 절감되는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뭐 매력이 여전히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제 현대차랑 삼성전기도 경쟁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섹터, AI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그래서 이제 MSCC 슈퍼사이클 초입이라는 얘기랑 그리고 차세대 패키징 부품 쪽에서 내재화 이런 것들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턴키 솔루션 경쟁력으로 인해서 뭐 실리콘 캐패시터, FCBGA, 유리기판 이런 그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이 다 부각이 되면서 전 포트폴리오가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도 200만 원 넘더라고요. 220만 원까지 나와서 네. 매수는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 90만 원에서도 좀 부담되긴 했었어요. 근데 쉽게 매수 얘기를 못했지만은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MSCC 섹터가 지금 다 과열해요. 사마콘덴서, 아모텍, 그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다 과열 구간이니까 매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완성차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멀티플 리레이팅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SOT 방식에 맞지 않다고 봐요. 현대차는. 그러니까 본업 가치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를 합산해서 목표가하는 방식이 안 맞는다. 결국에는 현대차가 다 하잖아요. 아틀라스 가슴에 이제 현대차 로고 바뀌어서 월드컵에 보여질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SOT 방식에서 이제 퍼가 올려지는데 퍼가 뭐 중국 전기 대비 할인하거나 이게 아니라 대등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 현대차의 올해 이제 그 실적 기준으로 퍼 20배 줘서 목표가 90만 원 제시를 했는데 아마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나타날 것 같고. 이게 기준이 계속 바뀌네요. 한국 증시에서 그쵸. 대형주도. 그리고 이게 그 글로벌 로봇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현대차밖에 없어요.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60년의 자동차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 세계 로봇 기술은 최고 좋습니다.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고 박민우 그 본부장의 이 단일 지휘 체계 안에서 뭐 딥마인드,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다 이게 같이 움직이면서 또 12개의 그룹 내 그룹 주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박민호 대표를 영입한 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로봇까지도 다 염두에서 둔 건 거고요. 이런 네. 로봇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이제 현대차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아마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아마 현대차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가고 나면은 자동차, 뭐 현대차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기대해 볼 법한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 이게 같은 다 AI로 엮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급등한 이후에 할 때는 좀 쉬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쉴 때 현대차가 그다음 따라가는데 네. 6월 달에 북중미 엄기 있잖아요. 6월 중순부터 이제 7월 중순까지 3월 달에 사실 손흥민과 아틀라스가 같이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는데 오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아틀라스 영상이 3개째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축구를 배우는 영상이 지금 3개째 하고 지금 아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월드컵 할 때 시축을 하지 않을까 영상을 했는데 네. 아마 생상 이상의 거를 좀 보여줄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현대차가 1999년부터 27년과 2030년까지 피파의 후원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번 월드컵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로봇 기업이라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완전히 인식의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아틀라스랑 스파까지도 다 네. 드러날 거 아마 손흥민과의 세레머니 콜라보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하는 모습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현대차 우선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우선주. 일단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약간 쉬어갈 때 또 현대차가 그만큼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코스피가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약바이오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는데 아마 반등 나와 주기 정상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주도주가 많이 올랐다고 얘가 팔아서 소외 섹터로 사시는 거랑 이건 안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급락한 거를
뭐 다 팔아가지고 옮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도주의 어쨌든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갖고 있는 형태야 되지. 많이 오른 거 팔아가지고 낙폭과들이 소외된 사는 거 거는 다 산다, 이건 그 아닙니다.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도주 장세는 주도주만 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마지막까지 그 종목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집중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설사 조정마대로 주도주 안에서 머물러야 네. 지금 장세의 시세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왔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건 것 같습니다. 주도주 절대 놓지 마라 라는 의견으로 오늘 마켓 비하인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1시간 30분 남겨둔 상황인데요. 오늘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발언이 엇갈리는 분위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종전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8개 기술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술주 현재 엇갈리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대만의 이 연간 투자액을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애프터 마켓에서도 0.21% 추가 하락하면서 212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아마존은 정규장에서도 애프터 마켓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5년간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5년간의 50억 달러 계약, AWS의 자체 칩인 그래비톤 칩을 활용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7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프터 마켓에서 상승하고 있고 메타는 정규장에서 3.74%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0.23%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월간 3.99달러, 한화로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구독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몇 번 돌려봤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게 게시글을 작성하는 기능 등을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0.23%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633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도 최근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정규장에서 1.56% 상승, 현재 0.22% 하락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합병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4월에 유럽 차량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유럽 내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0.9%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43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 정규장에서는 3.63% 상승했지만 애프터 마켓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바이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기존 목표 주가였던 675달러 선에서 1,17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죠. WTI 현재 0.11%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 관련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영 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종전 합의를 완료했다라고 전해지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이야기를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이를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죠. 그러면서 WTI가 변동성을 좀 보이는 움직임 보여주긴 했는데 현재는 8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금 가격도 변동성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0.05% 상승하면서 4,4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다소 엇갈리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0.37% 상승했는데요. 장중에는 1%까지 하락폭을 키워오다가 마이크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도 함께 상승해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1,300포인트 선에 거래됐고요. EWI 한국 ETF는 1.21%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1,500원 선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